광대나 귓광대를 하고 나서 또는 뭐 광대 수술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하고 나서 이 광대뼈가 아예 이렇게 없어지는 분들이 간혹 이제 1년에 한두 명씩은 꼭 저한테 오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결손된 상태로 계속 지낸다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 주셨어요. 근데 뭐 사실 뭐 먹고 살고 말하고 이런 데는 아무 문제가 없죠. 다만 이렇게 광대 부위에 크게 함몰로 나타날 수 있죠. 어떤 분은요, 이렇게 광대뼈가 없는데요. 광대뼈 없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귓광대하고 그냥 잘 사셨대요. 근데 코 수술하려고 병원 갔다가 CT 찍고서 광대뼈가 없다는 걸 알았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있어요. 젊었을 때는. 근데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는 이렇게 광대뼈가 없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함몰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면 이렇게 훅 꺼져 보이는 거는 굉장히 좀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그냥 넘기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모든 환자가 이렇게 된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부가 얇아지고 이러면 이런 식으로 함몰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 심부볼 제거로 딱 그 부위가 패여서 마음고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먼저라는 말씀에 엄청 공감하네요. 지방이식 고려해보고 있는데 제 부위가 확실히 효과가 있는지 심부볼이 패인 게 맞는 건지 진단받으러 내원해도 될까요? 제주도입니다. 내원하세요. 제가 뭐 환자분이 심부볼 제거를 하셨지만 지금 패여 보이고 꺼져 보이는 부위가 심부볼의 위치인지는 환자분들이 많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병원 오셔서 CT 찍고 진짜 거기가 심부볼 제거에서 꺼진 부분이라면 그 부분에 지방 이식을 하거나 또는 필러로 조금 보충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간단하게 비교적 해결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마음고생하지 마시고요. 뭐 제주도 분이시더라도 병원에 전화 한번 하셔서 서울 올 일이 있을 때 그냥 미리 예약하고 스케줄 맞춰서 한번 오시면 제가 보고 조언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남자입니다. 5번 화학과도 폭이 넓을 경우에 옆 라인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져보면 화학과두가 튀어나와 있고 그 위로는 푹 꺼져 있습니다. 관자놀이 및 관자놀이 귀 사이 푹 꺼짐. 짧은 머리를 할 때면 옆 라인 때문에 얼굴이 넙대해 보입니다. 이 콘다일 헤드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콘다일 헤드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그 주변으로 우리가 턱관절의 많은 근육과 인대들이 이 캡슐을 만들어 주머니처럼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콘다일 헤드를 우리가 뭐 튀어나온 게 싫어서 자른다 하면 그 캡슐을 다 헤집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한 두세 번, 세 번 정도 이 콘다일 헤드를 삭제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불행히도 그 삭제를 했던 환자분들이 경과를 안 오셨어요. 경과를 보러 오셔서 괜찮게 지내고 계신지를 제가 알면 이걸 조금 용기 내서 해볼 텐데 아직 불안한 건 뭐냐면 이 부분을 삭제를 했을 때 턱관절에 장애가 오거나 뭐 입을 못 벌리고 말할 때 아프거나 뭐 씹을 때 아프거나 이런 장애가 생길까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세 분 해봤다는 분들은 자기는 상관없다. 뭐 꼭 해달라. 무조건 해달라. 이래서 설득 당한 케이스예요, 제가. 그런데 그분들이 병원에 오셨으면 제가 뭐 괜찮은지 보고 이거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볼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음,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생각해서 여러분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삭제하는 거는 정말 조금 조심스러워요. 근데 방법은 딱히는 없어요. 여기가 튀어나온 거라면. 대부분 광대를 왕창 줄여서 여기서 이렇게 왕창 줄이고 나면 여기는 꺼지는데, 그러니까 피부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는 꺼지는데 여기는 튀어나오는 이 모습이 싫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광대 수술을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그런 이유예요. 노블캣 수술 후에 호재 수술도 가능한가요? 말씀하셨는데 가능은 하죠. 근데 제가 그렇게 권하지는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일전 방송 벌써 한 3주 됐나요? 3주 전에 이런 방송을 했죠.
아무것도 안 한 이런 분이 있었는데 노블캣하고 압광대만 했어요. 근데 되게 못생겨지잖아요. 그리고 이때부터 여기까지 가기까지가 5개월이 걸려요. 5개월, 3, 4개월 정도는 최소 걸리거든요. 그럼 이 3, 4개월 동안에 주변에서 예뻐졌다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못생겨졌다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죠, 본인이. 그럼 본인이 힘들면 병원에 오셔서 또, 이거 어떡해요? 이거 제대로 된 거 맞아요? 이거 진짜 뭐 잘못한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지금 이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인데, 코를 이렇게, 코가 조금 들려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제가 노블캣 수술을 잘 안 해요. 근데 요런 상태에서 이렇게 3일째 이렇게 왕창 부어 있는 모습에서 환자들이 확 놀래요. 그리고 한 4개월, 5개월 지나도 여전히 코가 살짝 들린 느낌과 뭐 코가 벙벙한 느낌 이런 것들 때문에 주변에서 불편해해요. 또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수술 후 8개월째 코 수술을 다시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코를 먼저 하고 노블캣을 했으면은 요 불편한 과정을 안 겪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는 노블캣이 먼저냐 코가 먼저냐 그러면은 저는 코가 먼저라고 말씀드려요. 물론 순서는 바꿔도 돼요. 근데 요런 괴로운 기간이 조금 본인이 길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피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니까 속된 말로 얘기하면 수술을 했는데 예뻐져야지 수술을 했는데 못생겨졌다 소리 들으면 그 누가 좋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수술을 했는데 예뻐져야지 주변에서도 와 너 예뻐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좋지. 주변에서 야 너 수술 망한 것 같아 자꾸 이런 얘기하면요 이거 설명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어도 마음이 불편해져요. 이 환자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런 불편한 과정을 겪을 필요가 굳이 있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코 수술을 먼저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정하지 않으면 다 부작용이 생길까요? 퀵광대한 후 10년 정도 지나면 뼈가 무너지거나 하는 건가요? 아무 이상 없이 아무는 경우도 있나요? 이런 거 물어보셨는데 퀵광대 한다고 무조건 다 말썽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퀵광대 한다고 무조건 다 뼈가 뭐 문제가 되고 뭐 무너지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괜찮은 경우도 물론 많을 거예요. 하지만 내 얼굴에 대고 도박을 하지 말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마다 이제 마음의 차이인데 수술을 100명을 했는데 한 명이 말썽이 생긴다. 그러면 이거 위험한 건가요? 아니면 안 위험한 건가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기준으로 100명을 했는데 한 명이 문제가 생겼다. 그런 수술이 있다. 그러면 그 수술은 위험한 수술인가요? 아니면 안 위험한 수술인가요?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100명 중에 한 명이면요. 의사들은 위험하다고 판단해요. 의사들이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거의 기준은 사실은 약을 예로 들면요. 10만 명, 100만 명당 한 명이에요. 위험성이. 그래도 그거가 위험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100명 중에 한 명이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의사들 기준으로는. 근데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볼게요. 10,000원짜리 복권을 샀는데 100분의 1의 확률, 1%의 확률로 1등이 되면 1,000,000원이 돼요. 그러면 하시겠어요? 그 복권을? 10,000원에 1,000,000원. 1,000배잖아요. 1,000배. 1%. 하죠. 근데 10,000원짜리 복권인데 1등이 50,000원이에요. 그럼 하시겠어요? 금액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나요? 10,000원짜리 복권인데 1등이 50,000원이에요. 이게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누구는 한다, 누구는 안 한다.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수술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에요. 굉장히 막 고생스럽고 위험한 수술이라고 예를 들어보자고요. 근데 기대되는 효과가 내가 막 10,000원짜리 복권을 사서 1,000,000원을 1등이 되면 1,000,000원이 될 수 있는 정도로 기대되는 효과가 커. 그러면 우리는 베팅을 하기도 해요. 근데 10,000원을 투자해서 50,000원이 된다?
그러면 살짝 망설여지지 않나요?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000원 복권이 1%의 확률로 20,000원이 돼요. 그러면 이거 안 해야 정상이잖아요. 안 해야 정상이잖아요. 왜? 확률이니까. 아니 1%의 확률이면 100배의 리워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10,000원 투자했으면 1%면은 100만 원은 최소한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똔똔이 같은 느낌인데 그게 아닌 경우 5만 원, 10만 원이면 망설여져요. 근데 이거 역시도 사람마다 달라요. 귓광대가 약간 그런 거예요. 내 얼굴인데 뭐 10명 했는데 1명 부작용 생기고 막 뼈 무너지고 높고 말썽 생겨요. 뭐 10명 중에 1명인지 100명 중에 1명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100명 중에 1명이라면 의사 입장에서 못 꺼내요. 근데 반대로 환자 입장에서는 아니 99명은 잘 살잖아. 괜찮잖아.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나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싼데? 수술비도 싸고 회복도 빠르다는데? 온갖 장점들을 얘기하면서 그럼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의사잖아요, 저는. 수술을 하는 입장이고. 그러면 얼굴에다 대고 왜 도박을 해요? 얼굴에다 대고 도박하지 말자 이 뜻이에요, 저는. 그나마 안전하다고 하고 그나마 뭐 괜찮다고 하는 수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문제 생긴 게 너무 많이 보였고 실제로 양산되고 있는데 얼굴에 도박하지는 말자는 거죠. 그럼 그 수술은 무조건 나쁜 수술이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얼굴에 도박하진 말자. 아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왜 불안한 방법을 선택해요? 아니 불안한 방법을 선택할 필요는 없잖아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모르겠어. 근데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위험한 방법을 싸다 편하다는 이유로 선택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이게 제 입장이에요. 얼굴에 대고 내 몸에 대고 도박하진 말자. 근데 또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도 해볼래. 뭐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이런 수술이 반복되고 만들어지고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혹시 윤곽 후에 3차 신경통 호소하는 환자분들 중에 시간이 지나서 회복하신 분들 계실까요? 저도 2달 전에 윤곽 3종 받고 붓기랑 볼처짐 걱정돼서 얼마 전에 지방 분해에 좋다는 인모드 미니 FX 받았거든요. 이거 받고 나서 다음 날부터 3차 신경통 같은 통증이 계속 있어서 오늘 신경내과 가서, 신경내과는 없을 텐데 신경과겠죠? MRI 찍고 왔습니다. 약이 며칠 후에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치료를 한 게 아니라서 계속 약을 복용해야 할까 걱정이 되네요. 오늘은 밥도 못 먹을 만큼 통증이 심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3차 신경통이 없어질까요? 제 방송 중에 많이 물어보시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저는 인모드를 써본 적은 없거든요. 인모드 요거 받고서 이제 뭐 어떻다 저떻다 효과 있나요?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인모드를 써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게 뭔지는 알거든요. 그냥 고주파 기기예요. 그래서 이 고주파 기기가 피부 속에다가 열을 줘서 뭐 지방을 파괴하거나 탄력을 줘서 리프팅이 된다. 뭐 이런 개념인데 열을 주는데 재수없게 내가 열 주는 포인트가 내 안면 신경에 신경이 지나가는 곳에 신경에 딱 거기가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신경이 타잖아요. 신경이 화상을 입어요. 그러면 화상을 입으면 아프죠. 아프고 신경이 감각이 없어질 수도 있고 예민해질 수도 있어요. 하이퍼 센시티비티라고 그래서 예민하게 아프게 통증을 느낄 수도 있고 무디게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상 감각이라고 막 별 희한한 감각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은 가역적인 경우가 많아요. 가역적이라는 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역적인 거는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지 말하자면 신경을 아예 잘라버리는 경우 이런 거는 비가역적이에요. 그러면은 뭐 신경이 살아나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런 고주파나 레이저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좀 가역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드시는 약은 뭐 아마 뉴론틴 드실 것 같은데 조금 드시면서 조금 여유를 가져보세요. 3차 신경통이 있었던 분들, 회복된 분들 저는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신경이 회복되는 거는 우리가 피부가 화상 입고서 다치는 거랑은 다르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길게는 1년, 아주 길게는 막 3년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봤어요.
근데 좋아지긴 할 거다라는 거는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않으시고 뭐 평생 약 먹어야 되냐 이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예전에 방송할 때 말씀드렸던 3차 신경통 얘기 드리면 원인에 따른 구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외상에 의한 뇌신경절 손상. 이거는 뭐 뇌를 다치는 거라 두개골 뼈를 다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고요. 감염 질환 같은 거. 대상포진이 대표적인데 그 감염 질환이 걸리면은 신경을 타고서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신경절, 그러니까 뇌 머릿속 안쪽에 있는 신경절을 다치게 하면은 그 3차 신경통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위치에 따른 부분이 있어요. 중심성. 센트럴 타입이라고 해서 3차 신경이 나오는 그 이런 신경절이라는 게 있거든요. 잠깐 머물다가는 톨게이트 같은 그런 데가 손상을 받는 거를 중심성이라고 하고요. 말초성은 겉에 있는 그런 그 잔가지들이에요. 이 팔목이 몸통이 다쳤냐 아니면 팔다리 손가락이 다쳤냐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가 다친 걸 중심성, 손가락, 팔끝, 손끝 이런 데를 말초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초성 손상은 수술 술기에 따라 손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대개는 시간이 흐르면 회복이 돼요. 약물 치료 뉴론틴이 있지만 항경련제 투여하는 것으로 신경을 무디게 만든다고 하면 대충 이해하다 되실 것 같고요. 수술로 인한 3차 신경통 또는 레이저로 이런 신경통은 그 가능성이 매우 낮고 설사 생긴다 해도 가역적이다, 일시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지금 드시고 계신 뉴론틴이라는 약은 가바펜틴이라는 성분인데 이 양리작용은 사실은 잘 몰라요. 가바펜틴은 간질 환자의 부분 발작을 치료하는 항경련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작용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뇌의 과도한 흥분을 억제하고 통증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감소시킨대요. 그래서 이런 통증, 3차 신경통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바펜틴으로 보통 줄 수 있는 약이 뉴론틴하고 통증 진통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걸 먹으면서 조금 지켜보는 거예요. 또 뭐 신경통이나 당뇨병성 신경병증, 신경근병증, 뭐 뇌졸중 후 통증, 증후군, 척수 손상 등 여러 종류의 신경이 뭐 수술하고 아프든 다치고 아프든 여러 아프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신경과에서 가장 많이 처방하는 약이 뉴론틴이고 성형수술 후에 또 생기는 그런 통증에 대해서도 뉴론틴을 처방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한 번 먹으면 조금 기간을 두고 한두 달씩 먹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근데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너무 뭐 평생 약을 먹고 지내야 되나 뭐 이런 두려움에 떨지 마세요. 인터넷에 보면 3차 신경통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막 후기 같은 걸 써놓으신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막 이렇게 글을 쓰세요. 본인이 고통받을 때. 근데 괜찮아지잖아요? 그러면 글 안 쓰고 사라지세요. 온라인에서. 그럼 온라인에서는 그 고통받는 시절의 글만 있죠. 그리고 그분이 회복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죠. 근데 회복 안 된 분들은 없어요, 거의. 뭐 간혹 있기는 해요. 근데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찾아보면은 막 괴롭다는 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환자들이 회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지고 이게 문제더라고요. 인터넷 정보가 그런 후기처럼 써놓은 경험자들의 글들이 되게 위험해요. 어떤 때는. 왜냐면 굉장히 편향돼 있고 굉장히 부분적이고 어떤 질병이나 그런 회복 과정의 전체를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부분만 강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체로 오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로 전체를 판단하지 마셔야 되는데 어쩔 수 없죠. 또 일반인이 검색할 수 있는 게 뭐 인터넷밖에 없고 뭐 의학 지식을 다 알자니 너무 힘들고 그쵸? 그런 한계가 있는 건 알지만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정보를 검색하실 때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뭐냐면 인터넷에 그런 글을 쓰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지 이걸 전체 다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귓광대 수술하고 인생 망쳤어요 이렇게 글을 써놓으면 귓광대는 나쁜 수술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귓광대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구나 라고 참고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인터넷 글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후기로 판단하고 이러는데 저는 의학은 후기로 판단할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저도 물건 살 때는 후기 보거든요. 하다못해 뭐 야식 시켜 먹을 때 쿠팡이츠 보면 별점 보고 후기 보고 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알면서 속아요. 왜? 그거 돈 주면 다 후기 조작해 주거든요. 성형외과 후기, 뭐 카페 후기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병원에서 돈 써가지고 알바들이 아이디 갖고 만들어가지고 아이디 팔아요. 거기 댓글 쓰는 아이디들 중에 그 뭐 아이디를 살 수가 있어요. 돈 주고 하나당 5만 원, 10만 원밖에 안 해요. 그거 갖고서 거기다가 막 자기 병원 홍보하는 그 글 쓰고 다른 병원 욕하는 글 쓰고 막 이런 거가 지금 난무하는 시대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곳에 가서 정보를 얻고 뭐 블랙이니 어쩌니 하면서 걸르고 뭐 이러는 거는 저는 옳지 않아요. 차라리 조금 어렵더라도 공부를 하고서 이해를 하면 되고 의학이 상식을 벗어나진 않거든요. 근데 아주 편협한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상식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몸을 잘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윤곽 3종 받고 붓기랑 볼처짐이 걱정이 돼서 임모드를 했대요. 그냥 기다려도 좋은데 왜 굳이 회복 기간 내에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뭐 침 맞는 분, 뭐 약 먹는 분, 윤곽 주사 맞는 분, 레이저 하시는 분, 뭐 별분 다 있거든요. 근데 안 그러고 차라리 윤곽 수술은 기본적으로 3개월, 6개월은 그냥 회복 기간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고 인식하고 조금 여유 있게 기다리셔야 되는데 아까도 보여드렸던 이 상황에서 이 모습 되고 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 내가 봐도 거울 봐도 괴롭지, 그럼 빨리 이걸 뭘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지, 인터넷 찾아보면 온갖 괴담들이 나오지, 그러면 사람이 뭔가를 하게 되죠. 근데 그때 뭔가를 했을 때 잘못되면 이렇게 무너질 수 있어요, 마음이. 정말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한 달 전 앞턱 핀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요. 녹는 실로 봉합하고 2, 3주 차에 모두 빠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봉합 부위 울퉁불퉁 요철이 너무 심하네요. 절개 부위와 봉합실이 있던 부위가 솟아 올라왔어요. 홈처럼 들어간 곳에 음식물도 쉽게 낍니다. 약간 붉은 빛을 띠고요. 이게 흉살일까요? 아니면 봉합이 잘못된 걸까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문제인지 엮어서 봅니다. 지금 보면 그 2, 3주 차에 그 실밥이 빠졌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2주 정도 되면 실을 저는 뽑거든요. 조금 아프더라도 뽑아요. 녹는 실인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안 녹는 실이 그러니까 녹는 실이라고 내비두면은 한 3, 4주 걸려서 빠지거든요. 그러면 그 실이 있던 자리가 조금 구멍 난 듯, 조금 염증 난 듯 이런 느낌으로 이 실이 녹아서 떨어져요. 물론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 모습이 그 낚싯바늘 자국 나잖아요. 꼬매면 그게 입안에도 남아요. 그럼 지금 딱 말씀하신 그 증상이 나타나요. 울퉁불퉁 요철이 너무 심하다. 그 다음에 절개 부위와 봉합실에 있던 부위가 솟아 올라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꼬맬 때 이렇게 꼬매고요. 요 사이사이에 실이 지나가는 구멍이 있어요. 근데 이 구멍이 오래 두면은 동굴처럼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막혀요. 근데 그 자국이 남아서 막 가시, 생선 가시 같은 자국? 이런 것들이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느낌들이 있다는 거 꼭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다 없어져요. 다만 지금 빼고 나서 뭐 식일이 녹아 떨어지고 나서 불편은 하겠지만 시간 지나면 좋아진다. 꼭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붉은 빛 있고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좀 기다리시면 다 좋아질 거고요. 입안 상처가 이렇게 돼서 막 울퉁불퉁하다, 뭐 거미줄 같다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 이거 펼쳐지는데 6개월 걸려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그러니까 요렇게 꼬매놓거든요. 근데 요게 요렇게 되는데 6개월, 1년 걸려요. 근데 만약에 수술할 때 요렇게 꼬매놓으면요. 6개월, 1년 지나면 요렇게 돼요. 그럼 여기 음식 물겨요. 그래서 지금 불편한 거 이상한 거 아니니까 그냥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혹시 턱에 보형물을 넣었는데 수년 후 보형물이 쪼그라들거나 혹은 침식이 돼서 보형물 넣기 전 모습으로 돌아갈 확률도 있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리고 초기에는 변화가 눈에 띄었는데 현재는 그 모습이 익숙해졌는지 아니면 보형물이 어떻게 됐는지 수술하기 전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수술한 거보다는 좀 좋아졌겠죠? 줄어들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익숙해져서 그 변화를 못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뭐 워낙에 이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수술 전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제일 정확할 거고, 만약에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했다 그러면은 실제로 실리콘 보형물은 조금 주저앉으면서 보형물 두께는 그대로지만 뼈 침식이 일어나면서 한 2, 3mm 이상 줄어드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절대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 느끼시는 모습은 아마도 그런 모습 한 30% 정도 가능성이 있고, 아마 70% 정도는 지금의 모습에 익숙해진 거고 수술 전의 모습을 잊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더 해보게 돼요. 아마도 제 말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그럼 일주일 동안은 저작 운동 최소화하고 2주부터 일반식 부드러운 거 씹어도 되나요? 뭐 이거는 저한테 물어보실 내용은 아니고 수술해 주신 선생님 의견을 따르세요, 그냥. 왜냐면 선생님들마다 뭐 수술은 다른 선생님한테 받고 저한테 묻고서 제 말대로 따라했다가 문제 생기면 제 탓할 수 있고, 수술해 주신 선생님은 왜 내 말 안 듣고 인터넷에 유튜브 하는 놈 말 듣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전 그걸 원치 않아요. 참고로 저는 제가 수술한 환자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광대 수술하고 그냥 식사하세요. 근데 아픈데 참아가면서 억지로 드시진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수술하고 아플 수 있잖아요. 입안도 아직 실밥도 있고 막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보통 식사하세요. 근데 아픈 거 참아가면서 드시진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마 저한테 광대 수술 받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고정이 강하게 안 돼 있거나 뭐 조금 약하게 돼 있는 경우에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동안 죽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한 3개월 동안은 뭐 유동식 연한 것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뭐 살을 찌워라 뭐 이런 분도 있고, 그래서 그 다양한 선생님들의 의견을 뭐 제가 다 무시할 수도 없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지만 그분들의 수술 방법과 제 수술 방법은 다르기 때문에 제 말을 듣는 거는 옳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술해 주신 선생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은 IVR로 하면 턱이 넓어진다고도 하는데 선생님은 SSR로와 IVR로의 심미적 차이가 있다고 보시나요? 심미적 차이 뭐 없진 않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IVR로를 지금 하는 병원은 많이 드물죠. 이유는 SSR로의 장점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심미적 차이가 있냐고 보냐라고 묻는다면, IVRO 같은 경우는 이 하악각에서의 그러니까 뼈가 붙어서 나중에 최종적인 결과를 보이는 데 있어서 조금 불완전하다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어요. 일단 매끈하지 않고요. 또 잘못 뼈가 붙는 경우도 있고, 또 IVRO 할 때는 고정을 또 잘 안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고정을 안 하다 보니까 결과 자체도 조금 유동적인 느낌이 저는 있어서 별로 좋아하지 않고, 지금은 거의 IVR로는 일부 부강외과 선생님들 몇 분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다 SSR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뭐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뭐 심리적 차이는 크게 없다고 보는데, 결과의 안전성을 생각한다면 SSRO가 낫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도 광대 수술 후 귀 바로 앞 하악과두 그 부분이 저 CT 환자분처럼 볼록하게 부각되어 보이는데 재수술하거나 재건하거나 그럴 계획은 전혀 없고요. 현재 충분히 만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악과두 귀 및 침샘도 같이 있는 부위라면 귀 및 침샘 보톡스 정도는 맞아서 약간이라도 줄여볼 수 있을까요? 가능은 해요. 근데 제가 귀 및 침샘 보톡스를 이렇게 막 권하지는 않거든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침샘 보톡스 다른 데는 상관없는데 귀밑샘 같은 경우는 귀밑샘 밑으로 안면신경, 얼굴 표정 움직이는 근육을 움직이는 운동신경이 지나가요. 그래서 그 운동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자칫 보톡스가 운동신경에 흘러 들어가면 운동신경 마비가 오거든요. 그럼 뭐 이마가 안 움직인다든가 눈이 안 감긴다거나 뭐 콧구멍이 벌렁거리질 않는다든가 입이 삐뚤어진다거나 턱이 돌아간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물론 시간 지나면 돌아오긴 하지만 그동안은 막 굉장히 불편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놔야 되는데
뭐 이번에 괜찮았다고 다음에 뭐 꼭 괜찮으란 법 없어요. 그 선생님한테 맞아서 괜찮았으니까 다음에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의사도 몰라요. 신경이 어디 지나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놓기 싫어요. 왜냐면 괜히 놔뒀다가 막 그 신경 말썽 생기면요. 환자분 한 4, 5개월 고생하셔야 되거든요. 그거 어떻게 봐요? 그거 조금 얼굴 예뻐지려고 하다가. 그래서 그거는 얻어지는 게임보다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볼 수는 있죠. 하는 병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얼마 전 안구 함몰 개선하고 싶어 대학병원에서 인공뼈 넣는 수술하였습니다. 대학병원 교수님은 무조건 잘 됐고 기다리라는 말뿐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현재 상태의 모습을 계속 보기 너무 힘들어 비싼 삼당료를 지불하더라도 찾아뵙고 싶은데 관련 CT를 가지고 방문해도 될까요? 어딜 가든 1분 컷 상담과 동네 안과병원을 가면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뭐 저 찾아오시면 제가 뭐 봐드릴 수는 있는데 뭐 환자분이 원하시는 질문이 뭘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안구함몰이 싫어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제가 권하지는 않아요. 보통은 이렇게 뭐 눈 밑 뼈가 깨졌을 때 이렇게 눈이 꺼져 보이거든요. 그럴 때 요 눈을 조금 올려주는, 여기다 이렇게 메쉬 같은 걸 대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렇게 안구함몰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메쉬를 넣는 게 아니라 밑에 바닥에다가 볼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비탈 볼륨 오그멘테이션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수술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자체가 뭐 불편해 보일 수 있고 부어 있을 때는 눈이 막 너무 튀어나와 보일 수 있고 막 복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환자분이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는 게 뭐 드릴 수는 있겠지만 환자분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편해질까라는 의문은 있어요. 근데 정 궁금하면 뭐 자료 갖고 오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 드릴게요. 선생님 영상 자주 봤지만 제가 질문 올릴 날이 올지는 몰랐네요. 저는 20대 때 눈과 코 성형을 했고 개차반이 나서 40이 될 때까지 재수술 엄두도 못 내고 그저 숨죽이고 고개 숙이며 살아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코끝이 시큰한 느낌이 들더니 코끝이 함몰되고 있는 걸 발견하고 여러 성형외과에 염증이 난 것 같다고 진료보고 싶다고 전화를 드렸더니 하나같이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수술한 병원은 없어졌고요. 성형한 코가 염증이 나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저는 콧대 쪽으로 실리콘을 넣고 콧망울에 귀연골 넣었는데 제 신체인데도 염증이 나는 건가요? 연골 넣은 부분이 들러붙고 함몰이 되고 있는데 연골을 빼면 괜찮아지는 건가요? 그리고 실리콘 평생 코에 넣고 살 수 있는 건가요? 너무너무 다급한 마음에 여기까지 왔어요. 무례함을 잘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군데 전화했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네요.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최근에 저도 알았어요. 지금 강남에 있는 대부분의 코 성형을 하시는 병원 중에 염증 났다라고 하면은 진료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해요. 저도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좀 놀랬어요. 왜 그러지? 했는데 이해는 돼요.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의사들이 방어 진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사람을 보면은 이제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의사는. 근데 문제가 생긴 환자를 해결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속담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옷이 찢어졌네, 옷이 젖었네 하면서 타박을 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의사들이 최근 한 10년간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거 건져줬더니 옷이 젖었네, 옷이 찢어졌네 뭐 이런 거로 고통을 받았어요, 의사들이. 그래서 최근에 의사들 사이에서는 요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지랖 부리지 말아라. 괜히 시끄러운 일에 휘말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염증이 났다 그러면은 의사로서 치료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거부할까? 지리한 싸움이거든요. 일단 염증 난 거 빼야 되죠. 그러면 코 망가지죠. 코 망가지면 그 망가진 모습으로 환자들은 계속해서 빨리 수술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염증 난 코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기다렸다 수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빼준 의사한테 이거 언제 해요, 언제 해요? 그러면 나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기다려야 돼요. 근데 기다립시다, 기다립시다 해야 되는데, 뭐 기다립시다라고 말하는 거를 환자분이 뭐 편하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아이 그럼 뭐 어떡하라고요? 지금 어떡하라고요?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실 해줄 것도 없는데 환자의 그런 막 힘든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다가 또 둘이 삔또가 나갈 수가 있어요. 의사랑 환자랑 갑자기 감정적으로 막 대치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때문에 이제 회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몰랐는데 그냥 대학병원 가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저한테 오세요.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진료 보고 싶다고 했는데 다 같이 안 받는다 하는 거, 뭐 그거는 그 병원 입장을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같은 의사고 하니까. 근데 가실 데 없으면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도와드리고, 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거면 해결해 드릴 거고, 제가 해결하기 힘든 거면 뭐 제가 아는 병원을 소개시켜 드리든, 뭐 대학에 뭐 안내를 해 드리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오지 말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니고, 해줄 수 있는 거는 해주되, 환자분도 지금 문제가 생긴 거는 코끝에 넣어놓은 연골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요. 콧등에 넣어놓은 실리콘에서 염증이 난 게 증상이 코끝으로 나타난 거라고 보는 게 지금은 맞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면은 사실은 코끝에 넣어놓은 귀연골은 내비두고 실리콘을 빼는 게 원칙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 오시면 실제 CT 찍어보고 실제 보고 그걸 보고 거기에 맞게 조언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뭐 원하시면 제가 뒤처리를 조금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그냥 저한테 오세요. 떨어진 뼈 조각의 경우 광대 수술하다가 광대 뼈 조각이 이제 상악동에 떨어지는 경우가 가끔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모 선생님께서는 뭐 뼈가 썩네 어쩌네 하면서 또 영상을 올리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저는 제가 본 경우는 뭐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걸 굳이 빼려고 다시 수술을 하기보다는 그냥 증상이 있는지 뼈가 흡수되고 있는지 그냥 지켜봐도 돼요. 왜냐면 상악동은 워낙에 이렇게 막 콧물로 계속 막 이렇게 세척이 되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이렇게 뼈가 떨어져 있어도 그 뼈가 염증이 날 수도 있어요, 물론. 하지만 그냥 대부분 분해돼서 흡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지켜보니까는 다 없어지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아예 꼭 그런 거는 아니다. 안 그런 경우도 있다. 오히려 더 많은 것 같다. 그게 제 답이고요. 근데 또 요 밑에 질문 댓글 주신 게 조금 마음이 아파요. 광대 본체의 위치는 정상인데 떨어진 골절편으로 인해 볼처짐이 올 수도 있나요? 아니, 상악동에 뼈 조각이 들어갔는데 볼이 왜 쳐져요? 그래서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괜히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지는 않다. 볼처짐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다. 이렇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원장님 혹시 눈 위 피부가 처지지 않은 사람인데 눈꼬리 꼭지점의 위치가 낮아서 눈이 처져 보인다. 그런 경우에 눈꼬리를 눈이 안 작아지면서 눈꼬리를 올릴 수 있냐 물어보셨는데, 사실 요거는 조금은, 눈이 작아지는 걸 감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선생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지금 환자분 상태도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지금 눈 수술 관심 끄는 지가 조금 돼가지고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이거는 눈만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을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고, 비절개로 눈꼬리 올려주는다라는 것도 뭐 하시면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눈이 작아지는 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한번 그 눈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한테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게 좋고, 비절개로 눈 안 작아지면서 눈꼬리 올린다? 조금 물음표가 있습니다. 정말 도와주세요. 제가 두상 비대칭이 엄청 심해요. 사두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광대도 엄청 틀어졌는데 어디에 가야 교정시킬 수 있나요? 한의원? 성형외과? 제가 부산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방송하면서 진짜 많이 드린 말씀이 있죠. 안면 비대칭하고 네이버 검색창에 찍어보면요. 그 나오는 내용이 전부 다 한의원이에요. 근데 한의원에서 안면 비대칭을 고친다? 이거는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비대칭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조금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한의원에서 비대칭을 고친다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환자분이 사두증인 것 같다, 두상비대칭이 심하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정확한 건 CT 찍어보고 성형외과 전문의 찾으세요. 뭐 제가 아니어도 되고 부산에 있는 어디를 가셔도 돼요. 근데 두상비대칭이 엄청 심하다 그러면 네이버 검색창 딱 보면은요, 밑에 뜨는 글이요, 전부 다 한의원이에요. 그만큼 요새 한의원 하시는 한의사분들이 그렇게 이제 돈을 들여서 마케팅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안면 비대칭, 두상 비대칭은요, 성형외과 가셔야 돼요. 한의원에서 절대 고칠 수 없어요. 이건 진짜 조금,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대하고, 나쁘게 말하면 사기 같아요. 사진 장난, CT 장난 엄청나게 치는데, 뭐 제가 뭐 그거 붙잡으러 다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눈밑절개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뭐 필요한 경우에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에는 눈밑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절개가, 우리가 수술을 할 때는, 그러니까 후배들한테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랄까, 수술을 가리킬 때 처음에 가리키는 게 인시전을 가리켜요. 인시전이라는 게 뭐냐면 절개창. 어디를 찢을 거냐. 예를 들면 광대도 두피를 찢을 거냐, 입안을 찢을 거냐, 구렛나루 앞을 찢을 거냐, 뭐 이렇게 절개창을 어디다 내느냐, 인시전을 어디다 넣느냐를 가리키잖아요. 근데 눈밑 절개도 마찬가지예요. 뭐 눈뼈 수술을 할 때, 눈 밑에 수술을 할 때, 뭐 이런 것들 여러 수술이 있거든요. 근데 그나마 흉터 덜 보이고 부작용 적은 그 절개창을 의사들끼리 여러 경험을 통해서 이쪽을 절개해서 들어가는 게 시야 확보도 좋고 뭐 이런 것도 좀 그렇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밑 절개만 놓고 얘기하면은 어디가 뭐 어디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다양한 수술이 거기서 이루어져요. 선생님, 귓광대 개발했다는 분 말로는 골막이 붙어 있어서 뼈가 이동하지 않는다 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인 건가요? 뭐 새빨갛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뭐 동의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골막이 뼈를 붙잡아주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귓광대를 하던 뭘 하던 뼈를 부시려면 골막을 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안 대고 세수를 했다, 코를 풀었다, 지금 그런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죠. 내가 손을 안 대고 코를 풀었다, 이게 좀 새빨간 거짓말이죠. 아니 뭐 풀 수도 있겠지. 뭐 킁 하면 그 여기 질질 묻혀가면서 흘릴 수도 있겠죠. 세수한다고 손 안 대고 그냥 얼굴에다가 물 담았다가 이렇게 떼고서 세수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뼈라는 거는 골막이 덮고 있어요. 근데 이 뼈를 잘라야 돼요. 절골을 해야지 광대 수술을 하잖아요. 근데 골막을 그대로 붙여놓은 채로 절골을 할 수 있을까요? 있지요. 어떻게? 골막하고 같이 자르면 되겠죠. 그럼 골막에 손상이 일어나고 골막에 티어링이라고 해서 찢어진 거잖아요. 그럼 골막이 뼈를 붙잡아주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뼈가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골막 자꾸 얘기하면서 뼈가 뭐 이동이 없다 어쩐다 얘기하는 거 말은 돼요. 근데 골막이 위아래로 있으니까 위만 살짝 박리하고 뼈 부러뜨리면 아래 골막은 살아있으니까 괜찮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끝없는 얘기거리가 나와요. 근데 그럴싸하게 들리죠, 일반인들이 들으면. 근데 그 수술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런 어떤 의사들의 광고글 이런 것들을 접하면 그럴싸해 보이는 거예요. 유튜브 방송에서도 그런 거짓말들, 그런 말장난들 너무 많아요. 뭐, 뭐 블로그나 이런 데는 더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일일이 뭐 다 얘기를 하자니 또 싸움 붙이는 것 같고, 그래서 얘기 자제하고 있는데도 또 자꾸 여기저기서 이제 괴롭히죠, 저를. 그래서 그런 것도 요새는 좀 지치고, 골막이 분리되지 않으면 뼈가 고정이 잘 되어 있어서 따로 고정할 필요가 없대요. 뭐
그런 부분도 없진 않아요. 하지만 볼막을 그러면 다치지 않고 뼈를 부러뜨리는 방법은 뭔지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이반절개 반대하시는 분은 아니고 각 장단점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지식이 없다 보니 그렇다게 보여요. 아래로 떨어진 건 교근이 하방으로 당겨서 떨어지는 게 맞고요. 아니면 킥광대 자체가 정말 볼막이든 뭐든 공중에 붕 떠 있게 만드는 건가요? 그러니까 너무 이건 또 이분법적 사고예요. 킥광대가 절대적으로 뼈를 뭐 공중에 붕 떠 있게 만든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고정을 안 하면 뼈가 움직일 수는 있겠죠? 골막이 아무리 붙잡고 있다 해도 움직일 수 있겠죠? 그 예를 보여드리면 이런 경우에요. 이거 제가 2014년인가 5년인가 쓴 블로그의 CT인데 어떤 환자분이 오셨는데 CT 찍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절골돼 있고 여기 절골돼 있는데 고정을 안 했죠? 큐광대예요. 반대쪽도 보면요. 여기 절골돼 있고 여기 절골돼 있죠? 그리고 여기는 갈려 있어요. 이 부분은 갈았어요. 전형적인 킥광대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서 보면은 이렇게 있어야 될 광대뼈가 밑으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왜냐면 여기 교근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럼 계속해서 이쪽 방향으로 당기니까. 그러면 뼈가 떨어지잖아요. 실제로 밑으로 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죠. 자,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이 뼈가 시간이 지나면서 교근이 계속 당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겠죠? 계속해서 얘랑 얘랑은 벌어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덜렁덜렁 움직이는 뼈는 흡수가 돼요. 뼈가 고정이 안 돼 있고 움직이면 흡수가 돼요. 그럼 흡수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쪽도 노란 쪽도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환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된 환자분이 귓광대를 하고 나서 6년, 7년 지나고 온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요. 남아있는 뼈가 밑으로 가라앉고 여기는 뼈가 아예 없게 되고 여기에는 이렇게 뼈 조각이 떨어진 모습이나 또는 교근이 끝에 인대 같은 데서 만들어낸 뼈 흔적 같은 게 이렇게 보이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경우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고정 광대가 쉽다,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 동의할 수는 없어요. 물론 안전한 경우도 있겠고 괜찮은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들을 계속해서 병원에서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퀵광대를 권할 수는 없어요. 교근이 당겨대고 움직이니까 뼈는 계속 흡수되고 밑으로 떨어지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여기 뼈가 이런 식으로 없는 모습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게 나중에 볼에 함몰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라.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귓광대만 하시는 선생님은 그러시겠죠. 저거 아주 드문 경우인데 저 공포 마케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좀 마케팅 하고 싶은 생각 없고요. 이런 경우들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아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 굳이 내가 왜 내 얼굴에 대고 도박을 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걸 저는 바랄 뿐이에요. 답 되셨길 바래요. 콧대에 자가늑이 있으면 바로 이노핏이 되나요? 아니면 자가늑 제거 후 몇 개월 후 이노핏이 되나요? 제거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라고 보통은 권하는데 자가늑이 있으면 너무 울퉁불퉁한 모습 그런 게 있다면 제거를 하고 이노핏을 하겠죠. 근데 단순히 높이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라면 굳이 제거하지 마시고 이노핏으로 보완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피부가 울퉁불퉁하거나 막 휘어 있거나 삐뚤빼뚤하거나 또는 뭐 함몰이 있거나 이런 경우라면 제거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환자분 케이스마다 조금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앞광대를 더 나오게 하기 위해서 보형물과 뼈 이식하는 거에 장단점 차이가 있을까요? 늘 좋은 동영상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한 가지 뭐 말씀드리면 자가뼈 이식이 사실은 좋죠. 내 거니까. 근데 문제는 내 뼈를 어디서 떼올 때가 마땅치 않죠. 앞광대 볼륨이 나올 정도로 뼈 이식을 하려면 뼈를 어디서 떼와야 돼요. 그러면 두개골에서 떼오던가 사각턱에서 떼오던가 뭐 어디서 떼와야 되죠. 근데 떼올 곳이 일단 만만치가 않다. 그게 첫 번째 단점이에요. 장점은 내 거니까 좋다. 그죠? 첫 번째 단점, 내 뼈 이식은 어디선가 떼와야 된다. 그러면 뗀 곳은 괜찮겠냐? 이 생각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뗀 뼈가 충분한 모양과 볼륨과 두께를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면 나는 넓은 판때기 같은 뼈가 필요한데 요런 손가락 사각형, 정사각형 요만한 뼈가 나왔다.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나는 넓은 판때기 같은 뼈가 필요한데 덩어리가 나왔다. 그럼 덩어리를 이렇게 판때기로 밀 대로 밀 수도 없고 뼈잖아요. 만두피 비듯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 모양을 넣는 거는 내가 원하는 넓은 판때기 모양으로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거를 넣고 싶은데 엄지 손톱만한 정사각형이 나오면 못 넣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원하는 형태로 뼈를 채취하기가 쉽지가 않다가 두 번째예요. 단점이. 또 하나의 단점은 이식한 뼈가 제대로 사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대부분 흡수가 일어나요. 그래서 뭐 5mm, 6mm 넣었으면 두께를 예를 들면 2mm, 3mm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반도 안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가뼈 이식이 효과적이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얼굴뼈에서 자가뼈 이식하는 거는 저는 안 해요.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나서 그 결과가 예측이 제대로 안 되고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뭐 어떤 선생님이 나는 자가뼈 이식으로 해서 충분히 원하는 효과를 낸다라고 말씀하면 그 결과를 보여주시면 제가 수긍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결과 없이 말로만 그러면 전 안 믿을 거예요. 안 해보고 해봤다고 말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 더 들어서. 그래서 자가뼈 운운하시는 분들은 얼굴뼈 경험이, 수술 경험이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뼈 이식을 했는데 그 뼈 이식이 아주 만족스럽게 된 경우를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보형물은 단점은 내게 아니니까 이물질이잖아요. 이물질이니까 안 좋잖아요. 그런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죠. 대신에 원하는 만큼 원하는 형태로 원하는 두께로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효과가 조금 더 스테이블하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뭐 둘 다 염증 날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염증 비율은 사실은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 10여 년간 해봤는데 뭐 자가뼈를 넣으나 뭐 보형물을 넣으나 앞광대에서 염증 난 거는요. 제가 10년 동안 한 명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드물거든요. 근데 그 한 명도 양악수술하고서 막 뼈 빵꾸 나 있고 막 되게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악동에서 균이 올라간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장단점은 명확히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노핏으로 나온 실리콘은 수술 전 코뼈와 연골에 맞춰서 나오는데 절골을 하는 경우에 이노핏이 장점인 맞춤형 실리콘으로서의 기능이 떨어질 듯한데 어떤가요? 많이들 주는 질문이세요. 요 사진, 여기 뭐 보여드렸던 요 이미지를 조금 확대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형물은 이렇게 들어가고요. 우리가 절골을 하는 위치는요. 우리가 뭐 코뼈가 휘거나 또는 코가 넓어서 절골을 하는 위치는 여기에요. 여기를 절골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보형물 들어가는 위치랑 상관없잖아요. 근데 뭐 매부리를 깎는다 그러면 얘기가 또 좀 다르죠. 그런데 절골을 한다 그러면은 절골하는 위치 자체가 여기에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보통 절골을 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튀어나온 뼈를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사실 보형물하고는 상관없죠. 그래서 뭐 저는 이노피 수술하면서도 절골술을 해요. 그런 경우도 꽤 많고. 하지만 매부리를 깎는다 그러면 얘기는 달라요. 매부리 깎을 때는 이노피 보형물 제작할 때 나 매부리 여기 요만큼 자를 거야 라고 미리 인폼을 줘요. 그러면은 거기 자른 채로 모델링이 되고 디자인돼서 이노피 보형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골수라는 거는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윤곽 3종 후 2달 되어 가는데 한쪽 콧구멍 안만 안 벌렁거려요. 신경 손상일까요? 네, 신경 손상 맞고요. 뭐 밑에 뭐 수술 안 했는데도 한쪽 콧구멍 안 벌렁거려 뭐 이런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되던 게 안 되면 걱정되죠. 워낙에 안 됐던 거는 받아들이지만 사람이. 그쵸? 그러시군요. 막 두 분이 뭐 직업, 콧구멍 벌려야 되는 직업이 있나요? 그런 직업이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콧구멍 벌려야 되는 직업이 있나요?
환자분 입장에서는 되던 게 안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저도 한 번씩 벌렁거리고 싶을 때가 있는데 한쪽만 벌렁거려서 신경 쓰이네요. 그만큼 일반적인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이게 조언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윤곽 수술 후에 콧구멍 한쪽이 안 되면 걱정되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콧구멍을 벌리는 신경은요. 안면신경 중에서 이 부칼 브랜치라고 하는 자이고마틱 브랜치 또는 부칼 브랜치라고 하는 여기 보라색, 파란, 하늘색으로 표현된 요 신경이거든요. 요 녀석. 근데 이 신경이 손상받는 경우는요. 뭐 여기를 수술한 게 아니라 뼈 수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각턱 수술을 할 때 여기를 이렇게 자르거나 막 이러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피가 고였거나 또는 막 심하게 이렇게 수술할 때 땡기거나 그러면 요 신경이 일시적으로 멍청해질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끊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칭을 해서 막 박리하고 벌리고 수술한다고 톱 넣다가 이렇게 벌려서 이 신경이 일시적으로 멍청해지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는 경우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는 여기에 피가 잔뜩 고였으면 또 이 신경 일부가 일시적으로 멍청해질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돌아오니까 걱정되시더라도 조금 여유 가지고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성장기 중일 때 턱이 빠져서 그냥 어쩌다 집어넣었는데 만약 잘못 넣어서 턱 관절이 틀어져서 광대에도 변형이 올까요? 제가 비대칭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뭐 턱 빠졌다가 넣었다고 이게 비대칭으로 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턱이 빠졌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비대칭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대칭이 있으니까 턱이 빠지는 거예요. 대부분 안면 비대칭이 있는 분들이 입을 크게 벌리거나 부딪히거나 했을 때 하품하거나 이럴 때 턱이 빠지거든요. 근데 이건 안면 비대칭이 있기 때문에 턱이 빠진 거지 턱 빠진 걸 내가 잘못 넣어서 얼굴에 안면 비대칭, 광대 비대칭이 온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도 정확하게 보고 싶으시면 뭐 나이는 상관없이 CT 찍어보고 뼈 모습 보면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PCL 스캐폴드와 조직 배양 수술법으로도 이노핏이 가능한가요? 제가 이거 3개 정도, 3케이스 정도 했거든요. 많이 안 했죠. 이유가 뭘까요? 회사가 달라요. 이노핏 회사는 애니미디 솔루션이라는 회사고요. PCL 스캐폴드 만들어주는 회사는 TNR 바이오팹이라는 회사거든요. 그러면 이 두 회사랑 저는 친해요. 이 애니메디라는 회사의 대표하고도 친하고 TNR이라는 회사의 대표랑도 친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디자인해서 여기서 제작해 주세요. 요게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거 미안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두세 케이스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작을 TNR이라는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이노핏이 아니죠. 그냥 이노핏에 부탁해서 디자인을 다시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가능은 한데 일반적이지는 않고 좀 미안한 부탁을 양쪽 회사에서 제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것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경련이 심해서 신경외과에서 진료보고 검사받아서 의무기록지에 나온 의학용어 찾아보니 이렇게 나왔는데 이 증상이 안면마비와 관련이 있나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요 내용은요 전부 다 신경이 문제가 있다. 이거 운동신경, 이거 감각신경, 3차 신경 감각신경, 말초신경장애 감각신경, 신경성 통증 감각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신경하고 감각신경이 다 말썽인 거거든요. 그러면 마비가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같은 얘기죠. 그래서 안면마비와 관련이 있나요? 가능한 얘기예요. 하지만 경련이랑 마비랑은 조금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신경외과 그 진료부신 선생님이 이렇게 진단서 써주셨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께 여쭤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이것만 보고서는 지금 이 환자분이 뭔 상태야? 라는 거는 사실은 조금 추측성 답변에 가까울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 멍청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다른 조건이 같다면 비대칭적인 얼굴보다 대칭적인 얼굴이 더 매력적으로 지각되는 게 당연할까요? 이 질문에 답을 드리면 우리는 대칭적인 얼굴이 예쁘다라고 얘기하지만요. 실제로 우리는 완벽하게 대칭일 때 굉장히 불편하게 느낍니다. 이 얼굴을 봤을 때 예쁘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보면 볼수록 이 얼굴이 불편하게 느껴져요. 이 얼굴 같은 경우는요. 일부러 요소를 일부러 비대칭으로 만들어 놓은 얼굴이에요. 여러분은 못 느끼시겠지만 이 얼굴은 좌우가 대칭이지 않아요. 일부러 비대칭으로 만들었어요. 살짝. 이유는 이러한 어색한 부자연스러움을 안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완벽한 대칭을 보고 우리가 뭐 예쁘다라고 느끼는 경우는 없어요. 옛날에 스티브 잡스가 넥스트, 그러니까 애플에서 쫓겨나고요. 본인이 이제 넥스트라는 회사를 만들었던 거 아시나요? 그런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회사를 만들었어요. 애플에서 쫓겨났어요. 스티브 잡스가. 그래서 넥스트라는 회사에서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정사각형의 큐브 모양의 컴퓨터 하드키 그 껍데기 케이스를 디자인을 했어요. 근데 정육면체여야 되잖아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그걸 만들 때 일부러 조금 틀리게 만들었대요. 뭐 정확한 수치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디자인하는 친구가 이거 잘못됐다. 수치가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그랬대요. 일부러 그런 거야. 그래서 왜요? 그랬대요. 디자이너가. 그랬더니 우리는 너무 똑같은 정육면체를 보면은 오히려 그게 비대칭이라고 느껴져. 그래서 살짝 다르게 만들었을 때 우리는 오히려 편안하게 직육면체라고 느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거 굉장한 얘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완벽하게 대칭인 사람을 보면 우리는 불편하게 느껴요. 그리고 그런 거 있죠. 여러분 그 국사 시간에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그 건축 양식 중에 배흘림이라는 거 아세요? 배흘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을 짓는데 뭐 이렇게 지붕이 있죠? 녹색으로 할까요? 이게 지붕을 져요. 뭐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 되는데 이러면 여기 이제 기둥이 이렇게 서야 되잖아요. 이렇게 기둥이 서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둥을 왜 정확한 원통으로 안 하냐는 거죠. 왜 이렇게 안 하고 배흘림이라는 게 뭐냐면 기둥을 우리나라 절이나 이런 데 보면요. 세종문화회관이나 이런 데 보면 기둥을 이렇게 만들어 놔요. 왜냐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실질은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오목한 기둥이라고 불편함을 느끼고요. 이렇게 볼록하게 만들어 놓으면 볼록하다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일자로 돼 있는데 튼튼하고 안정감 있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런 게? 이게 한국 건축에 있어서 특징적인 요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무튼 인위적인 느낌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수술로 비대칭을 고친다고 해서 완벽한 대칭을 만들 수는 절대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비대칭은 교정의 대상이 아니라 개선의 대상이라고. 어떤 비대칭 환자라고 해도 무슨 수술을 해도 잔존 비대칭은 남아요. 절대로 완벽한 대칭을 만들 수는 없어요. 머리뼈를 다 깨 부셔가지고 다시 재조립하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목숨 걸고 그렇게 수술할 수 있는 의사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대칭이 있는 환자가 어떤 수술을 받는다 한들 완벽한 대칭이 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벨로디2 레이저 받고 입 삐뚤어졌어요. 일주일인데 입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공기 넣거나 입을 쭉 내밀면 삐뚤어집니다. 얼마나 이럴까요? 최악으로는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나요? 뭘 해야 빠르게 회복되나요? 벨로디2 레이저가 뭔가 했더니 그러니까 아큐 같은 레이저더라고요. 보니까 좀 몰랐어요. 인터넷 찾아보고 알았는데 아큐 같은 레이저로 이렇게 레이저 파이버를 넣어가지고 똑같이 열을 줘서 지지는 그런 형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큐 스컬프라는 레이저랑 되게 비슷한 형식인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을 주는데 얼굴 신경을 열이 화상을 입힌 거예요. 근데 요렇게 된 경우에
완전히 영구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하지만 운동신경은 회복되는데 굉장히 더뎌요. 그리고 뭘 해야 빠르게 회복되냐? 그러면 이건 신경과에서 신경 손상이 됐을 때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그게 뭐냐면 신경 자극 치료를 해요. 벨로디투라는 레이저가 화상을 입힌 거고요. 그 신경이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제가 권해 드리는 거는 대학병원 신경과로 가셔서 신경 검사를 해보세요. 그래서 벨로디2를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아큐스컬프 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큐스컬프가 바늘을 찔고 들어가서 레이저를 조사를 하는데 그 레이저가 열을 내요. 그러면 열을 내면 그 열이 그 주변에 지나가는 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이게 아큐스컬프의 가장 흔한 부작용이거든요. 그런 레이저류의.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회복을 빠르게 하려면 입 운동을 열심히 해주는 게 좋아요. 막 이런 거. 이런 거 자꾸 해주시면 도움이 돼요. 신경 자극을 하는 거거든요. 병원에 가면은 바늘을 꽂고서 신경 자극 치료를 하는 걸 해요. 근데 그렇게 매일 갈 수는 없으니까 본인이 입이 삐뚤어지더라도 자꾸 이렇게 움직여서 확인을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걱정이 너무 되시면 신경이 완전히 잘리거나 손상받은 게 아닌가 확인을 하고 싶다면 대학병원 신경과를 가세요. 대학병원 신경과 가셔서 신경 검사를 해보세요. 안면신경 손상받은 것 같다라고. 그래서 그걸 확인하시고 만약에 지금 입 삐뚤어지는 증상이 나타난 지 일주일 미만이라면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지금 아마 그거는 지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신경과 가서 검사 받으시고 그쪽에서 가이드 해주는 대로 뭐 치료를 받으시든 약을 드시든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돌아와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CT 보여주실 때 조명을 정면 말고 위쪽에서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바꿀 수는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끼리, 의사들끼리 보는 표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뭐 맘대로 바꾸고 이러는 거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CT를 볼 때 이렇게 하자라고 의사들끼리 표준으로 삼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환자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막 바꾸는 거는 옳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 역시도 스탠다드가 아니니까. 아시겠죠? 질문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튀어나온 턱끝으로 놀림을 너무 많이 받아서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이빨은 부정교합 없이 교합 잘 맞고요. 턱끝만 유독 길어서 가는 치과마다 턱끝 수술이나 양악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17 빠른 년생인데 생리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여름에 했고요. 성장검사하고 끝난 게 확인되면 18살 정도면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부모님하고 조금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어릴 때에서 부작용일 건 없어요. 뼈 성장이 끝났다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건 지금 턱이 긴 거나 튀어나왔다는 거가 어느 정도인지, 실제로 이게 뼈인지 아니면 살인지도 CT 찍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릴 때 부작용이랄 거는 딱히 없어요. 뼈 성장만 끝났다면 부작용이랄 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 제가 지금 이중턱이랑 볼살 지방 흡입을 생각 중인데 턱관절 치료 중인 사람이 해도 될까요? 해도 돼요. 근데 볼살 지방 흡입은 하지 마시고요. 이중턱은 하세요. 근데 지금 턱관절이 안 좋다 하시는 거 보니까 하악 외소증이나 무턱이 심한 분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CT 찍어서 내 턱뼈가 괜찮은지, 그러니까 이중턱의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턱 쪽 근육이 손상되거나 해서 데미지 받을까 걱정된다 하시는데 그렇지는 대부분 않아요. 근데 지금 이중턱이랑 볼살 지방흡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볼살은 하지 마시고요. 이중턱은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중턱이나 볼살 지방흡입 전에 뼈가 무턱이나 하악 외소증이라면은 지금 요걸로 해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요건 한번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상담 받으시는 분들은 왜 상담만 받고 이상한 데 가서 얼굴을 망쳐오는 걸까요?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요. 어, 안타깝기도 해요, 때로는. 근데 환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예를 들면 제가 너무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서 어떤 분은 저한테 메일로 그랬어요. 선생님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자신이 없어 보이는 느낌이 들었는데 어떤 선생님 병원에 상담을 갔더니 그 선생님은 너무 자신만만하셔서 자기가 그 선생님을 선택을 했다가 망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볼처짐이 너무 걱정이 되는 환자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볼처짐이 조금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 볼처짐 절대 안 와. 내가 책임져. 나만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환자분들 어디서 수술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초짐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올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수술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일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선생님은 내가 수술하면 볼처짐 절대 안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면 볼처짐이 걱정인 사람한테는 어떻게 선택할까요? 자신만만하게 그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선생님을 찾게 돼요. 근데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수술하기 전에는 내가 간절하게 원하니까 간절하게 걱정이 되고 너무 걱정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해주는 사람이 조금 더 신뢰가 간다기보다는 마음이 기울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나 똑같죠. 어떤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랑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면 옛날에 어머님들, 우리 어머님 세대,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말하고 결혼하신 분들 꽤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서는 그걸 믿는 게 바보지라고 요새 사람들은 말하죠. 그쵸? 근데 그 당시는 그 말을 듣고서는 아, 그래,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아껴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하기도 하죠. 그게 현실 아닌가요, 우리?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근데 이게 문제가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많이 아파요? 라고 물어보면 어우 아파서 죽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아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부어요? 어우 야 엄청 부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수술하고 얼마나 아파요? 라는 질문을 하면 저는 엄청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아프다라는 주관적인 느낌이잖아요. 근데 제가 에이 안 아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수술하고 났는데 본인이 느끼기에 아파. 의사가 분명히 수술하기 전에 안 아프다 그랬는데 나 왜 아파? 이런 생각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안 아프다고 했는데 아프니까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요. 그리고 안 아프다고 말했던 의사는 아플 리가 없는데 뭐 그렇게 아파? 엄살 떨지 마.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럼 또 감정이 상해요. 그러면서 이제 딴 의사들 인터넷 글을 보고 막 여기저기 네이버 지식인 뭐 유튜브나 블로그 댓글 이런 거 남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의사 환자 깨지고 환자는 그 회복하는 과정 중에 굉장히 괴로움을 겪죠. 근데 반대로 이건 제가 택한 방법인데 엄청 아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제가 이제 환자분한테 가죠. 괜찮아요? 그러면은 환자가 그래요. 아프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환자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아픈데?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나머지 회복 기간이 굉장히 서로 편안해요. 제가 선택한 방법이에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수술 전에 안 아프다라고 설명하는 거는요. 수술 때 눕히는 데까지는 도움이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병원에 돈을 지불하고 수술을 결정하는 데까지는 도움이 돼요. 하지만 수술하고 나서 회복 과정에서는 엄청난 불안감과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의사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환자를 봐주지 않아요. 어떤 환자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수술하고 났는데 의사를 만날 수가 없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마음 상하잖아요. 야, 수술하기 전에는 그렇게 간 쓸게 다 내줄 것처럼 그러더니만 수술하고 나서 얼굴 코빼기도 못 보겠다. 이런 얘기들은 환자 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병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환자가 수술하려고 눕는 순간에 돈이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아마 저를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수술하는데 하기 전에 항상 그래요. 아파 죽어 그래요. 진짜 농담으로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얘기를 꼭 해줘요. 아프다고 생각해. 엄청 부어. 라고 얘기를 꼭 해요. 그 이유는 딱 그거예요. 그래야 회복 기간이 서로 편해요. 그리고 음? 수술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훨씬 더 여유로워져요. 3일이면 붓기 빠져요. 이런 말 하잖아요. 금요일날 수술하고 월요일날 출근할 수 있어요. 그 말 믿으세요, 여러분? 뼈 수술을 금요일날 하고 월요일날 출근할 수 있대요. 그 말 믿으세요? 그럼 월요일날 출근을 하려고 얼굴을 봤더니 막 얼굴이 막 부어 있어. 그럼 병원에 전화하겠죠? 아니, 3일이면 빠진다던데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부어 있어요? 그럼 이제 그쪽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다. 대부분 월요일날 붓기 다 빠지는데, 환자분이 좀 많이 붓는 스타일인가 봐요. 이렇게 말하고서는 그냥 시간을 또 끄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인간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나무라고 싶지는 않고, 그게 당연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선택한 거는 저를 선택한 환자분들하고 수술 이후의 관계를 조금 편하게 겪고 싶은 마음이 저는 더 큰 것 같고, 다른 병원은 수술 전 단계에서 수술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환자와의 관계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고, 그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피질골 절제하고 외적으로 효과가 거의 안 나면 부작용도 없을 확률이 높다고 말할 수도 있나요? 효과가 없다고 부작용이 적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은 주사로 뿅 맞는 게 효과가 적으니까 부작용이 적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지방 녹이는 주사를 잘못 맞으면요, 안면신경 마비 올 수도 있고요, 함몰이 올 수도 있어요. 효과는 적은데 위험성은 큰 수술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남는 피부만큼 처지는 건데 효과가 없으면 그만큼 처질 피부도 없는 거니까요. 맞죠? 근데 부작용이 꼭 피부 처짐만 있나요? 출혈 있잖아요. 출혈. 피 나고 막 힘든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무시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효과 없을 거 뻔히 아는데 뭐 하려고 해, 그러면. 부작용이 적으니까 해도 된다? 이건 무슨 논리죠? 이런 거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노블캣을 한 직후에 못생겨 보이는 것은 맞는데 그 못생겨 보이는 이유가 붓기 영향도 큰가요? 사실 붓기 영향이죠. 사실 붓기 영향이에요. 그리고 입 주변이다 보니까는 표정도 어색하고, 또 입 주변이 부어 있을 때 사람이 예뻐 보일 수가 없고, 말할 때 입 주변이니까 불편하고, 밥 먹을 때 불편하고, 웃는 거 이상하고, 예뻐 보일 수가 없죠. 그 원인은 붓기예요. 콧대가 낮아지긴 했지만 다시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해서요. 콧대는 변화가 없어요. 여긴 변화가 없는데 주변이 부어서 이렇게 쭉 올라오니까 예뻐 보일 수가 없죠. 답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분은 노블캔 몇 미리 삽입하신 걸까요? 제 기억으로 6mm 정도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이노핀 말고 기성 제품을 하면 부자연스러운 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기존 보형물로도 예쁘게 잘 만들어서 수술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하지만 그 자연스럽다, 어색하다 이런 것들을 조금 과학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너무 의사의 손기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개발한 게 이노핏이지, 뭐 잘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뭐 밀어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처음 하거나 아직 익숙치 않거나 조금 편하게 하고 싶은 선생님들을 위해서 개발한 거고, 예측 가능한 조금 안정적인, 뭐 의사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런 거 아닌, 또 의사가 바쁘면은 그 보형물 조각 대충 할 수도 있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그런 것들의 변수를 줄이자라는 게 의사들의 노력이고, 그런 노력으로 만들어진 게 이노핏이지, 무조건 이노핏이면 자연스럽고 기성보형물은 부자연스럽고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은 하지 마세요. 뭐 재료가 좋다고 음식이 맛있나요? 재료가 없어도 음식이 맛있을 수 있죠. 그분이
아주 능력 있는 분이라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재료가 좋아야 음식이 맛있잖아요. 그러면 재료를 좋게 준비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업체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뭐 위기 상황에서 능력이 있는 상황이 있고 준비된 상황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안정적인 결과를 내는 게 의료에 있어서는 가장 큰 목표이지 뭐 들쭉날쭉한 결과를 보이는 거는 좋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상을 보던 중 원장님 애청자로서 궁금한 점이 있어 댓글 남깁니다. 코 보형물이 들어가는 곳이 뼈 부분인데 코 뼈 부분만 본시멘트로 하고 밑부분은 연골, 귀연골 비중격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하면 안 되나요? 이 질문 한동안 많이 했었는데 또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코뼈고요. 여기서 이미지에서 보면 여기까지가 이렇게 코뼈가 있고요. 여기는 연골이에요. 코끝 연골이 아니라 이제 여기는 이런 연골이 또 있고요. 여기에도 또 이런 연골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형물을 여기까지만 본시멘트로 하고 여기서부터는 뭐 다른 걸로 귀여운 걸로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비중격 연골로 저 볼륨을 만들 수가 없고요. 뭐 늑연골로 하면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기까지 본시멘트고 여기서 다른 재료가 된다면 요 경계 부위에서 단차가 생겨요. 콧등은 매끈해야 되는데 그리고 요 부분은 코 피부가 진짜 얇아요. 그래서 조금만 단차가 있어도 눈에 확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보형물이 매끈하게 하나로 돼 있어야 되지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본시멘트로 하고 여기는 뭐 다른 걸로 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물론 상상에서는 가능하겠죠. 원장님, 저는 김무턱인데요. 보형물을 넣으면 피부가 끌어당겨지면서 길어지는 것 같던데 길어지지 않아요. 밑으로 보형물을 넣었으니까 길어지죠. 앞으로 나가면 얼굴이 길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턱이 앞으로 나가면 정면에서 봤을 땐 짧아 보여요. 그러면 길이 축소랑 보형물 같이 넣으면 눈에 띄게 턱이 짧아지진 않나요? 물어보셨는데 지금 이 환자분이 그런 경우거든요. 턱이 길고 무턱인 경우예요. 길이가 지금 얼마나 줄었는지 한번 대충 보시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거든요. 턱 길이가. 이게 수술 전 길이고요. 수술 후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옆에서 보면 턱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지금 여기 보시면 차이가 확 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길이 줄이면서도 앞으로 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길어진다라는 거는 보형물을 앞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만들거나 밑으로 만들 때 길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짧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턱끝 전진술만 하고 2차각 육안으로 보이게 생겼는데 이거 다시 고칠 수는 없나요? 고칠 수 있죠. 이런 경우도 이렇게 재건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저한테 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T졸골하고 또는 뭐 시옷절골, T졸골, 뭐 턱끝 뭐 이렇게 삭제하시고 이제 2차 각이나 울퉁불퉁함 또는 여기 이렇게 패인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 요런 것들 때문에 오시는데 요런 식으로 재건하게 되면 많이 개선되세요. 그래서 뭐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번 병원 내원하시면 실제 사례들도 보여드릴 거고 아마 보고서 조금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반면연 방독면 끼고 있는데 뭐 끈을 꽉 조고 해서 코가 눌리고 아프대요. 그 살살 누르시고요. 코가 누른다고 방독면 정도 누른다고 해서 코가 휘거나 무너지거나 낮아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정도로 낮아지거나 뭐 무너지거나 그럴 정도라면 압력이 엄청나게 크거나 아파서 막 뒤로 넘어질 정도로 압력이 가해지거나 반대로 그렇게 마스크를 뭐 아주 긴 시간이 뭐 하루 10시간 이런 게 아니라 뭐 20년, 30년을 마스크를 쓰고 살았다. 뭐 요런 정도 돼야 바뀌는 경우지 지금 환자분이 직장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렇진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원장님 입술이 가로로 작은 경우는 어째나요?
제 결론은 그래요. 여기 필러 넣는 게 좋지 않으실까요? 라고 말씀 주셨지만 저도 필러 넣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가로로 작은데 이거 입꼬리 수술, 입술 늘리는 수술했을 때 그 입꼬리 흉터가 전 개인적으로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그렇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턱관절 부분이 튀어나와 있으면 옆으로 넓은 게 옆 라인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부분이 튀어나오다 보니 턱관절 위부터 머리까지 푹 들어가 있어 관자놀이도 상당히 꺼져 보입니다.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 많으신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턱관절 자르는 게 쉽지 않다고. 그래서 그 영상 한번 더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거기를 뭐 갈아주고 잘라주고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이게 또 말하고 식사하고 움직이는데 방해 줄까봐 조심스럽다. 제가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광대 수술로 벌어진 8mm 정도 있는데 일부 유압이 있다면 경락 마사지 받아도 될까요? 수술 4년 정도 됐다. 저라면 반대할 거고요. 뭐 벌어진 게 체부에 8mm 벌어졌겠죠? 그럼 밑에 부분만 살짝 붙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치 쪽이 어떻게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광대 수술하고 뼈가 완전히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게 아닌 상태에서 경락을 세게 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굳이 거길 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실제로 광대 수술하고 예쁘게 잘 있던 친구가 한 달 반, 두 달 돼가지고 경락받고서 플레이트랑 뼈 부러뜨려 온 경우도 봤어요. 그 정도 압력으로 세게 누르시더라고요. 굳이 그걸 받을 이유가 뭘까요? 걱정되면서 그냥 살살 해달라고 하시거나 거기는 빼고 받으시는 게 저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그럼 샌드위치 절골을 하면 앞턱에 근육을 묶지 않아도 이중턱이 안 생기나요? 이게 무슨 절골이 뭐 이중턱이 생긴다 안 생긴다 이 얘기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절골의 문제가 아니라 삭제량이나 이런 거가 더 중요해요. 뼈를 많이 삭제하거나 그러면 그 남는 살들 때문에 이중턱이 생기는 거지 그걸 근육 묶는다고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방법적으로 뭐 이 방법은 절대 이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 사람 약장수라고 보시면 돼요. 세상에 그런 방법은 없고요. 뭐 광대 수술 절대 불처짐이 없다. 세상에 그런 수술 없고요. 턱 수술 뭐 절대 이중턱 안 생겨 이런 수술 방법 없고요. 다만 그 정도를 조절하고 있는 거고 방법이 가진 한계와 단점들을 우리가 조절하면서 최대한 부작용은 적게 효과는 크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지 인터넷으로 단편적인 지식을 보면서 자꾸 이건 그러니까 저건 저러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혼돈에 빠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샌드위치 절골 하면은 이중턱이 안 생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근육 묶으면 이중턱이 안 생긴다 그거 아니에요. 샌드위치 절골이 앞턱을 다 잘라내는 것보다 이중턱이 안 생기거나 그런 거에 조금의 이득은 있어요. 하지만 삭제량이 많다면 그 이득도 사라져요. 항상 더하기 빼기해서 결과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따지는 거지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플러스가 크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지 이거는 플러스고 요건 마이너스일 때 두 개를 같이 놓고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일반인 수준에서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은 조금은 고민해서 천천히 생각하시고 환자분들이 인터넷 보면서 이런 판단과 선택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선생님, 광대는 수술 후에 팔자나 볼 쪽 처짐이 생기지 않는다. 생겨도 눈에 띌 정도는 아니다. 라는 영상을 봤는데 사각턱도 그럴까요? 아니요. 광대도 눈에 띄는 볼 쪽 처짐 생길 수 있어요. 많이 자르면. 사각턱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자르면. 항상 이런 문제는 삭제량이나 뼈의 변화량이 중요하지 뭐 어떤 방법이니까 안 생기고 이런 거 아니라고 제가 누차 몇 년째 말씀드리고 있어요. 뼈의 변화량이 처짐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예전 케이스들까지 가져오셔서 이해가 잘 됐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사각턱 절제를 하면 절제량과 관계없이 무조건 뒤집어진 오메가 모양이 나오는 걸까요? 이것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랑 똑같죠? 많이 자르면 생길 수 있는 거고 살이 두꺼우면 생길 수 있는 거고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은 사각턱 여기가 아니라 여기 체부예요. 체부를 많이 자르는 경우에 또는 T절골이나 이런 걸로 과도하게 뾰족하게 만들어 놓은 경우에 체부 볼륨이 사라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게 오메가 쉐입. 사각턱은 아무리 많이 잘라도 처짐은 안 오지만 개턱이 생겨서 움푹 패여 보인다. 그 얘기를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선생님께 하연줄제술과 함께 체부 볼륨을 위한 본시멘트 이식도 하려고 합니다. 혹시 광대를 한 뒤 최소 며칠 뒤에 수술 가능할까요? 글쎄요, 광대랑 같이 하시는 걸 저는 권하는데 굳이 수술을 구분해서 하신다는 거는 다른 병원에서 광대를 하고 싶다는 뜻이신 것 같아요. 근데 광대랑 뭐 석이랑 두 번 마취하고 두 번 수술할 필요는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요. 만약에 굳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저는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광대를 하고 오셨는데 CT 찍어보니까 광대 모양이 진짜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죠? 그러면 제가 수술을 턱을 안 할 것 같아요. 일단 광대부터 해결하고 오세요 라고 할 것 같아요. 지금 저렇게 불안정한 광대 상태에서 저는 턱 수술 못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변수나 선택은 조금은 신중하시라. 뭐 비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어떤 뭐 다른 병원이 더 뭐 확신을 줘서 그럴 수도 있고 뭐 더 마음에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게지만 광대 수술하고 CT 찍어보고 결과가 괜찮다면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광대 수술하고 뭔가 문제가 있거나 불안정한 상태라면 저는 되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괜찮다면 뭐 오늘 하고 내일 해도 상관은 없는데 마취를 두 번 하는 게 조금 저는 아닌 것 같고 45도 줄이는 게 무서워요? 45도를 안 줄이고 뒷광대만 옆광대만 어떻게 줄이죠? 지금 뭐 귓광대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45도 안 줄이더라도 옆광대만 줄여주는 거 귓광대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거라면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됐는데 하고 왔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귓광대 모습이나 이런 게 보이면 환자분도 괴롭고 저도 괴로워져요. 그래서 그런 선택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뭐 두상성형 하면은 두피가 모발이 얇아지거나 뭐 이런 뭐 문제가 없냐 말씀하시는데 지금 보셔서 아시지 않나요? 이게 지금 뭐 모발이 얇아지거나 그런 모습은 전혀 없죠. 지금도 뭐 상관없이 뭐 모발이 얇아지거나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피부가 확장되다 보니까 뭐 조금 그런 영향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걱정은 되실 수 있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두상 성형을 했을 때 모발에 뭐가 이상하거나 그런 경험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절개 부위에 탈모는 조금 있을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원장님. 코 수술한 지 18일인데 갑자기 코 한쪽 비주 기둥 부분이 엄청 땡기고 쪼여서 놀랐는데 영상 보고 안심이 돼요. 한쪽 코만 땡길 수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수술을 양쪽을 하잖아요. 그러면 불편한 거는 한쪽이에요, 항상. 양쪽 다 불편하지 절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 뇌가 웃긴 게, 이쪽이 O가 불편하고 이쪽이 E가 불편하면 정상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는 조금 더 불편하고 여기는 좀 덜 불편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상이잖아요. 현실은 어떠냐면요. 여기는 불편하고 여기는 말짱해요 라고 느껴요, 우리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한쪽을 더 불편하게 느끼는 데가 있다면 다른 쪽은 멀쩡하게 느껴져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답변 드릴게요. 오리배 선장님이에요. 네, 45도 진짜 1mm밖에 못 넣나요? 맞죠? 오리배 선장님 가셨나요? 더 넣을 수 있어요. 더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45도를 너무 많이 줄였는 것보다는 지금 중안면부 이런 거 생각하면 뭐 최대한 줄일 수는 있죠. 근데 그게 환자분한테 효과적일까에 대한 고민이에요. 뭐 45도도 뭐 왕창 밀어 넣을 수도 있죠. 막 3, 4mm 이상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권해드린 거는 안전한 범위 내에서 효과적인 거를 찾아드린 거고 환자분이 욕심이 있다면 조금 더 욕심내는 것도 아주 말릴 상황은 아니죠. 실제로 저는 남자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리배 선장님이. 근데 여자분이셨더라고요. 매끈해지고 싶은데 두개골 때문에 그럴 수 없다면 최대한 방법이 없는지. 최대한 뭐 넣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방법이 없진 않다. 다만 그게 효과적일 거냐. 그게 환자분이 수술하고 만족감이 클 것이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심한 무턱으로 턱끝 수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중턱 지방흡입해도 될까요? 둘 다 한다면 뭐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무조건 무턱 수술부터 하세요. 왜냐하면 무턱이신 분들이 이중턱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무턱이 해결되면 이중턱이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많아요. 그러면 무턱을 먼저 해야죠. 무턱을 했더니 이중턱 지방흡입 안 해도 될 정도로 좋아지는 경우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무턱이 먼저란 뜻이죠. 안면 거상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 주신 분인데, 스마스 거상하면서 스마스 잘라낸 거를 얼굴 다른 부위에 넣어준다. 뭐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스마스가 여러분 얼마나 두껍고 볼륨이 있는 조직인지를 눈으로 보셔야 되는데, 우리 김밥 싸는 김 있죠? 그 김밥 싸는 김. 스마스는 실제로 얼굴을 수술할 때 열어보면요. 김보다 조금 두꺼운 정도예요. 우리 먹는 양반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두꺼운 정도인데, 그걸 뭐 돌돌돌돌 말다고 해가지고 걔가 부피가 얼마나 될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뭐 어디다 넣어준다고 해서 그게 뭐 부피를 뭐 인디언 주름이나 개턱에 이식해준다고 그게 뭐 도움이 될까요? 김 몇 장 겹쳐서 넣는다고 뭐 여기 개턱이 좋아지겠어요? 아니면 뭐 그게 볼륨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의미 없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방법은 아니라 뭐 하는 것까지 말리고 싶진 않은데 효과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으면 호리호리한 체형을 만들고 찾아뵙는 게 좋겠죠?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진단받는 거는 지금 체형이나 뭐 뚱뚱하건 날씬하건 상관없겠죠. 근데 문제는 수술하고 나서의 그 본인이 만들어가야 되는 모습에서는 이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오늘 봤던 환자분인데요. 어, 사각턱 재건을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수술하기 전에 한 70에서 80kg 정도? 조금 등치가 있고 이게 뚱뚱한 느낌이 있는 친구예요. 얼굴은 되게 작아요. 근데 사각턱 재건을 하고 경과를 왔는데 아니 100kg가 넘어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이럴 거 뭐 하려고 재건했냐? 뭐 하려고 재건을 했냐? 효과가 없지 않냐? 이렇게 살쪄버리면. 그래서 맨날 살 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거나 똑같아요. 내가 목표하는 체중이 있으면 그 체중에 맞게 뭐 수술도 계획해야 되고 지금 뭐 무조건 호리호리한 걸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상담은 어느 때 와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수술은 어느 정도 내가 목표 체중을 만들던가 만들 각오가 돼 있은 다음에 하세요.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답이에요. 또 홈페이지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뭐 볼처짐도 없고 고정핀도 없는 새로운 광대 축소술로 1개월 전에 업로드된 영상입니다. 피부 방피 없이 박리겠죠? 안쪽에서 수술하는 광대 축소술인데 원장님 견해가 궁금합니다. 뭐 영상을 제가 봤어요. 링크를 걸어주셔서 봤는데 뭐 말은 있는데 결과가 없어요. 저는 그러면 아예 그냥 건너뜁니다. 그러니까 말로 제 아무리 뭐 나이스한 말을 해는 유튜브나 뭐 블로그 글은 저는 그냥 걸러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성형외과 의사로서 전문의로서 이렇게 환자들하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학회에 가서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말로 글로 떠들지 않아요. 그냥 보여주면 돼요. 한참 근사하게 말로 떠들었는데 CT나 실제 사진을 봤는데 아니면 진짜 창피하거든요. 말만 그럴싸하지 실체가 없잖아요. 그랬는데 이 영상을 봤는데 말만 있고 결과가 없더라고요. 그럼 전 그냥 걸러요. 의미 없다. 그리고 첨언 드리면 결과를 보여줬으면은 뭐 조금 고려해 볼 텐데 말만 그냥 계속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 방법 진짜 좋아.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근데 뭐 블로그나 유튜브나 지금 뭐 온라인에 온갖 그 매체들에서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광고들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들을 보면서 제가 고르는 기준이에요. 일단 사진 갖고 장난하면 그냥 걸러요. 저는. 사진 갖고서 살짝 손댄 느낌 들면은 아예 건너고요.
그 다음에 뭐 뼈 수술하는 입장에서 보면 CT 안 보여주면은 그냥 안 믿어요. 그리고 사진을 보여주더라도 경과가 얼마나 지난 건지에 대한 표시가 없으면 저는 그 내용 아예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어떻게 보면 뭐 상도죠. 여러분들 우유를 사 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통기한 얼마라고 써 있어야지 사지. 우리 거 유통기한 길어요 이러고서 주면은 여러분 그 우유 사 드시겠어요? 이런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 거 유통기한 길어요 라고 우유를 만약에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우유 신선해요 라고 주면 그냥 드시겠어요? 그런 것들로 막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라에서 유통기한 해가지고 도장 찍어서 이렇게 표시하랴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죠. 이렇게 유통기한 스티커로 있던 시절에 알코올로 지우고 스티커 덧칠하는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이 다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안 좋으니까 우리가 그런 룰을 만드는 거잖아요. 성형외과 의사들도 지금 막 유튜브 블로그 엄청 해대는데 저는 그런 룰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볼처짐 많아. 그럼 볼처짐 원하는 걸 보여주든가. 뭐 몇 개월 된 거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확실하게 보여주든가. 내가 뼈 수술하면은 뭐 어떻게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CT로 보여주고 사진으로 보여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룰이 없이 그냥 말로 하는 내용들이 너무 난무하니까 뭐 내가 수술하면 절대 볼처짐 않아. 뭐 이런 말. 그러면 실제로 저는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수술한 환자가 볼처짐 때문에 저한테 오는 경우를 겪잖아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저 친구 거짓말하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친구가 이제 왜 나를 험담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또는 환자한테 또 환자가 뭐 볼처짐이 없거든요. CT로 비교해봐도. 근데 있다고 우겨요. 그러면 없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또 이 의사 웃기네 막 이러면서 또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지금 혼돈된 사회예요. 룰이 없어서 그래요. 룰이. 수술 결과를 보여주려면 뼈 수술하는 사람은 최소한 CT를 보여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꼭 그걸 거르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돌려깎기 하면 저기 근육이 떨어져서 이중턱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T절골이나 시옷절골하면 저기 근육이 어느 정도 붙어 있어서 돌려깎기보다 이중턱이 덜 오나요? 아까 질문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반대로 얘기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이 그거 이해되세요? 아까 질문은 뭐였죠? 샌드위치 절골하면은 이런 것들 T절골이나 시옷절골한 것처럼 근육이 붙어 있어서 이중턱이 덜 오나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사실은. 중요한 건 뼈 볼륨이 줄어드는 거고요. 여기를 돌려깎기 하는 게 그러면 이 말만 들으면 나쁘잖아요. 근데 여기 근육 묶어주면은 상관없어요. T절골 할 때도 여기 일부 박리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문제는 이중턱이 오냐 안 오냐는 이 근육 처리와 뼈 삭제량이 더하기 빼기 관계지 이것만으로 설명하려고 자꾸 분리하지 마시라 그 뜻이에요. 원장님 유튜버로 도움 많이 받는 구독자입니다. 제가 원장님 대면 상담 받고 싶지만 지방에 거주 중이어서 이렇게 메일 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제 케이스 다뤄주실 수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제 턱 끝이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평소에는 괜찮지만 웃을 때 옆에서 보면 마녀턱같이 턱끝이 앞으로 말립니다. CT 찍어봤을 때 그리 턱끝이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살짝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전 중안면부 함몰 접시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앞턱 제거 수술, 이중턱 지방흡입 생각 중입니다. 성형외과 상담을 받았을 때 앞턱을 갈아도 괜찮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제 고민은 제가 평소에 봤을 때 그리 주걱턱이 아니기에 혹시 수술 후 무턱처럼 보일까 걱정됩니다. 원장님 보시기엔 어떤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무턱 아니시고요. 주걱턱 아니세요. 웃을 때 입이 좌우로 찢어지면서 위로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턱이 앞으로 나와 보이는 거고요. 엑스레이로 봤을 때 여기 갈아줄 것 전혀 없는 약간 무턱인 상태예요. 여기서 이걸 갈아주는 작업을 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지금 이 거리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은 고개를 숙이고 찍었고
요 사진은 고개를 숙이고 찍었고요. 고개가 숙였고 얘는 턱을 들었죠. 그러니까 무턱이 안 보이고 얘가 턱이 나와 보이는 거죠. 그리고 표정이 올라가니까 얘들이 다 올라가고 그러니까는 턱이 뾰족하게 주걱턱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CT가 아니라 이건 엑스레이인데, 엑스레이를 보면은 환자분은 여기를 갈아주거나 할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근데 여기 이중턱은 좀 있으세요. 저라면 턱은 절대 손대지 마시고, 이중턱 정도 지방흡입하는 거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키 체중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중턱 지방흡입을 하시는 거는 해볼 수 있지만, 체중을 조금 줄여보시는 것도 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앞턱 제거를 하지 마시고요, 일단. 그 다음에 지금 주걱턱이 아니기 때문에 턱을 갈아내는 수술을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오히려 엑스레이만 보면 약간은 주걱턱보다는 무턱에 가까운 뼈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턱끝은 건들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답변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제 메일을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원장님. CT 사진이 없어 얼굴 사진만 들고 왔습니다. 감안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교합 문제로 4달 전 교정을 시작했습니다. CT 찍고 안면 비대칭이 있고 하악 외소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턱의 발달이 오른쪽에 비해 더디었고 오른쪽 턱 길이가 왼쪽에 비해 더 깁니다. 그렇지만 턱끝이 발달되어 다행히 무턱처럼 보이진 않는다고 얘기하십니다. 옆면을 찍었을 때 턱이 왼쪽으로 쏠려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진으로 진단이 어렵다면 진단이 어렵다고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시간 내서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선생님, 안면 비대칭 환자들 케이스와 하악 외소증 환자 수술 방법 다른 영상 몇 개 보았습니다. 보형물을 통해 비대칭 교정할 수 있을까요? 정면에서 중심 라인 맞고 삐뚤어짐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양악은 필요하지 않은가요? 뭐 사진을 남겨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뭐 이게 사진이 어떻게 찍혔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냥 있는 거 갖고서 선을 좀 몇 개 그어볼게요. 여기서 선을 그면은 이런 식으로 그을 수 있겠죠? 수평 수직으로. 그러면은 뭐 턱 중심선이나 눈썹 기준으로 있는 모습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쪽이 조금 더 내려와 있나? 뭐 이런 느낌은 드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이렇게 돼 있는 느낌은 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턱 길이가 다르다는 느낌은 이걸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이쪽이 조금 더 내려온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조금 없고 근데 뭐 이 정도 비대칭은 아주 심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고개를 아주 번쩍 들었을 때 보면은 여기 느낌하고 여기 느낌 보면 여기가 살짝 뜨죠. 그래서 이쪽이 조금 더 내려와 있구나 그건 알겠어요. 근데 옆에서 보면 지금 이게 머리카락으로 가려서 이 귀밑각이 안 보이는데 이쪽이 요 정도로 차이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요 정도면요. 물론 뼈 사진을 CT를 봐야 되긴 해요. 근데 CT를 봐서 이게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은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정도면은 뭐 하악외소증도 있다 뭐 이렇다 얘기하는 거 보면 안면 비대칭도 꽤나 심할 것 같은데 사진만으로 안면 비대칭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게 지금 이 느낌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과장되게 그리면 이런 느낌. 이건 양악으로 고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대칭은 꼭 알아두셔야 될 게 교정의 대상이 아니고요. 개선의 대상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비대칭은 교정의 대상이 아니고 개선의 대상이다. 그래서 지금 환자분 상태면 양악까지는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만들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얘기는 CT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 내셔서 병원 한번 내원하시면 제가 CT 보고 조언을 해드릴게요. 시간이 안 맞으시면 비대면 상담이라도 오세요. 그러면은 제가 영상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